첫 번째 주제 우리 장안동 BTS가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일단은 요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중개대상물 이제 우리가 자격증 따고 나서 그 다룰 수 있는 중개대상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네.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중개대상물 뭐가 있는지 사실 네. 여기다가 거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네. 적어놨어요. 아, 그래서 네. 살짝 보면서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중개대상물 하면 주택이랑 비주택 이렇게 딱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주택이 뭐고 비주택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분야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다가구 주택, 네. 다세대 주택 네. 이 정도가 가장 큰 틀로 봤을 때 주택 분야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상가, 네. 사무실, 토지, 공장, 창고 이 정도가 비주택 분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그래서 넌 뭘 할 거야? 주택 분야 할 거야? 비주택 분야 할 거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또 애매한 게 지역 특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또 성수동이라고 예시를 딱 들었을 때 네. 어느 곳은 또 지산이 있고 네. 어느 곳은 또 카페가 있고 네. 어느 곳은 또 공장이 있고 뭐 어느 곳은 또 아파트, 주택 있고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개 사무실 내가 중개업을 할 때 나는 어떤 걸 할 거야 라는 것보다 성수동에서 할 거야 이런 것보다 성수동에서 어떤 분야를 할 거야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통계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통계를 좀 받아왔던 네. 그런 곳은 네. 다 있어요. 진짜 그 동네는 다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좀 많고 네. 그리고 꼬마 빌딩이라 그러죠. 네. 상가 주택 이런 것들 많고 대로변에는 그냥 일반 구분 상가가 아니라 네. 100억짜리 뭐 건물주들 네네. 그런 게 있는 그런 상권인데 거기에서의 일단 첫 번째는 손님이 어떻게 유입됐는지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신입 공인중개사분들 하면은 또 네이버를 해야 되냐 다방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사무실은 다방이랑 네이버만 쓰세요. 근데 서울에 있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인접한 곳에 있는 지역 네네네네 정도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또 지역을 언급할 수 없으니까. 네네 이분의 또 네. 사생활이 담겨 있는 네네, 대외비리이기 그럼요. 때문에 매출 공개하는 게 정말 쉬운 게 네. 아니죠. 진짜. 이거 정말 어렵게 받아왔는데 그 올해 기준으로 네. 다방으로 계약이 성사된 건 전체 계약 중에 11% 그리고 네이버는 20% 정도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여긴 되게 특이한 게 공동중개가 40%예요. 계약 성사율이. 네. 그리고 워킹이 15% 네. 그리고 기타 뭐 소개나 재방문된 게 14% 정도 됩니다. 공동중개 40%가 특이하다고 하는 게 많아서 아니면 적어서요? 좀 많아서요. 많아서. 네. 왜냐하면 이 공동중개가 많다라는 개념 자체는 결국엔 그만큼 인프라를 구축을 해두셨고 누군가 나를 찾고 네. 손님을 또 꾸준히 다른 곳에 붙일 수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중개 40%면 약간 좀 신기한 구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 뭘로 하지? 네. 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공동중개 하실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오, 그런가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최근 일어나는 거래 중에 50% 이상이 거의 진짜요? 공동중개. 오. 사실 이게 서울 주요 지역일수록 더 이게 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맞아요 또. 네, 진짜 심해요. 이게 거의 공동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그냥 반도 안 되는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또 중개 다르네요.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저도 아마 저 처음 출연했을 때도 네. 공동중개 막 하셔라 네. 막 이렇게 그렇죠, 말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듯이 저도 공동중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네. 공동중개가 이 모든 비율 중에 제일 높다라는 게 전 사실 조금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밑에 가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온라인 마케팅이 이제 한 30% 네. 그러니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온라인 마케팅을 주력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공동중개가 들어왔을 때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광고나 이제 계약
주택에 대한 그 통계율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는 네. 사실 물건별 통계,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물건이 계약이 많이 되냐 네. 이런 거일 것 같아서 또 이것도 준비해봤는데 네.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러니까 특정 사무실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오피셜 통계는 아닌데 오피셜 사실 아닙니다. 신입 중개사분들한테는 충분히 참고 자료가 될 네네. 만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동네 특성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다세대 주택, 네. 다가구 주택 네. 이런 게 많은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개 사무실을 가장 부담 없이 네. 열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곳에서는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 22%, 네. 단독 연립이 4.8%, 네. 원룸이 7.7%, 네. 상가 주택이 5.1%, 아파트 5.1%, 오피스텔 7.8%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세대 주택이 많으니까 그만큼 다세대 주택이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런 거고 네. 그 외에 비주택이 35%가 돼요. 네. 그러니까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이게 네. 이제 한 35% 된다는 거죠. 위에 주택들을 대충 딱 취합을 하면 네. 한 60% 정도가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동네에서 모든 물건을 다 취급하나 그래도 주택 비율이 60% 네. 그리고 상가 비율이 3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10%는 뭐 건물이라던가 이런 네. 분야로 또 들어갈 것 같고 이게 매출로 딱 접목이 됐을 때는 네. 6대 4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 성사 비율이랑 성사 확률이랑 네. 매출이랑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맞는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주택 비주택으로 분류했을 때 한 주택이 한 60% 정도 되고 그 네네. 외가 한 40% 정도 되더라. 네네. 근데 매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라는 게 되게 좀 특이했던 네. 이렇게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여기 상가를 되게 잘하세요. 네. 근데도 매출은 주택에서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네. 또 다른 사무실인데 네. 여기는 상가 전문으로 했던 사무실이에요. 네.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이게 네. 단순 그러니까 주택 비주택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게 신입 중개사들은 또 특히나 이게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근데 주택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또 신입 중개사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소형 주거용 부동산 임대 시장이 또 있고 네. 이런 그냥 중형 면적의 주거용 부동산 뭐 아파트 빌라 매매 시장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비율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매매랑 네. 전세랑 이거를 분류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럼 이 통계를 제가 살짝 좀 네, 언급을 네. 해드려도 될까요? 이게 오케이. 방금 이제 100% 중에 그 한 주택의 비율이 한 60% 정도 되고 비주택이 4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60% 안에서는 이제 다세대 뭐 단독 연립 이런 빌라랑 그 아파트 이런 것들이 한 지금 보니까 35%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투룸 오피스텔 이런 소형 주거용 부동산 임대가 그 나머지 한 25%에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주택가에 있는 중개사무소일 경우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소형 주거용 부동산 임대 이게 생각보다 지금 그 거래 비율이 좀 적은 편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예 그런 소형 주거용 부동산 임대를 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아예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또 좀 사무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게 좀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주택가에 있는 이 중개시장에서는 이런 소형 주거용 부동산 임대를 조금 힘을 좀 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또 통계가 있다고 또 다른 이건 통계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다른 사무소 케이스 네, 사무소 케이스인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가 상가를 하는 곳인데 네. 그전엔 상가를 안 건드렸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가 사무실을 딱 건들더니 네. 5월부터 8월까지 올해입니다. 근데 총 20건 계약하셨어요. 네. 올해부터 8월, 5월부터 8월 3개월 동안. 네. 근데 수익이 7천만 원 나셨대요. 오. 여기가 진짜 독특한 케이스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발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면 네. 수익을 확 벌어올 수 있는 게 상가 분야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런 결론이 네네. 도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그 아무것도 안 하던 사무실이 갑자기 5월에서 8월까지 7천만 원을 벌어? 라고 했을 때 그럼 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한 어떤 거야? 네. 어떤 요인이 있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매물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큰 차이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딱 차리면 네. 보통은 앉아서 일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밖에서 돌아다니고 임장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만큼 광고도 적극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임장하는 방법 되게 뭐 물건 확보하는 방법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또 제가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일단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개 대상물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 주택 비주택 이렇게 분류한 것도 물론 맞지만 또 우리가 이제 신입 중개사라고 할 때 딱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원투룸 오피스텔 임대 막 이런 거밖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소형 주거용 부동산 임대 시장이 있듯이 또 요 시장이 있어요. 이 업무용 부동산 임대 시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대라는 것 자체가 좀 초보자가 접하기에 좀 유리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 거래보다 전문성이 조금 뭐 덜 필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 거래보다 좀 더 수월하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아직 경력이 조금 적은 신입 중개사가 그런 매출의 공백을 좀 줄이고 싶을 때 어쨌든 이런 소형 부동산 임대 시장으로 가는 게 조금 확률이 좋은데 그런 게 메리트가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원투룸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많이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뭐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섹션 오피스 최근에 막 이런 것들 임대 시장이 또 있죠. 막 이런 서울 주요 지역 같은 데도 강남이나 뭐 아니면 성수동, 문정동 막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잘게 쪼개져 있는 이런 그 네. 업무용 부동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임대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신입 중개사분들이 이제 보통 소형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면 좋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해 주신 케이스 중에 상가가 이제 또 어떤 분야에서 내가 전문성을 띄고 싶다고 할 때 전문성을 띄면은 그 전문성을 나중에 큰 수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장이 좀 폐쇄적이고 난해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그 전문성을 띄고 어떤 분야까지 올라갔다고 할 때 이런 소형 주거용 부동산이나 소형 업무용 부동산보다는 그 발전 가능성이 엄청 크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렇죠. 3개월 만에 7천만 원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사실 소형 주거용 부동산은 불가능해요. 이 소형 주거용 부동산 임대로 이걸 하루에 맨날 계약서 하나씩 써도 3개월 만에 7천만 원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주거이기 네. 때문에 네. 가장 좀 그쵸. 중개 보수에서도 요율표가 또 낮고 그쵸.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상가는 어쨌든 0.9%니까 그게 사실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우리가 중개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가장 대중적인 중개 대상물은 단연코 아파트. 아파트죠. 이게 그냥 우리가 중개사가 1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6, 7분 정도는 이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통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중개대상물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옛날에 그런 시선도 있었어요. 이건 기본서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네가 상가를 하든 건물을 하든 뭐 나중에 뭐 고급 오피스텔을 하든 이거는 거쳐야 된다. 이 아파트는 뭐 이런 시선이 있을 정도로 이게 좀 베이스가 된다고 막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금 한 2, 3년 중개업을 해오시면서 그렇죠. 네. 저도 지금은 아파트 외에 다른 중개상물 많이 네네네. 다뤄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본이 되는 네. 옛날에는 아파트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아파트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네. 어쨌든 전월세를 많이 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 의미가 또 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 많은 경험을 해라. 계약 맞아요. 과정을 많이 겪어봐라. 옛날에는 진짜 막 오피스텔 이런 게 흔한 그것도 아니었고 오피스텔 아래 항상 중개사무실이 있어서 그쪽이 거의 독점을 하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뭔가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아파트 하면은 아파트 중개사무소라고 하면은 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저희 어머니 또래 분들이 중개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남자분들보다도 좀 어머니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일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냐라는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을 만큼 아파트가 어쨌든 좀 뭔가의 기본이 되는 현장이다. 그쵸. 그리고 그 매매 전월세도 많이 일어나지만 네. 틈틈이 나오는 또 매매 거래도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다양한 경험을 유도하는 전월세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빌라 전월세 네. 빌라 전월세 이런 거는 동호수가 명확하지도 않고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세대일 수도 있고 다가구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그 부분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임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동호수를 다 떼요. 등기부등본을 다 떼요. 네. 그 다음에 그 해당 동호수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네. 실거주고 해당 동호수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전세 월세인 거죠. 네. 그분들 대상으로 DM이나 TM을 돌리는 네. 그런 구조들이 딱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을 배우기에는 사실 네. 아파트도 괜찮다. 근데 지금 시세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 한참 활발할 때에는 그거만한 중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그거만한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선배 중개사분들이 아파트로 기본기를 다져라라고 하는 의미 중에 아까 용현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많은 경험을 해라. 이 계약 프로세스를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네가 어쨌든 중개사로서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사실 대부분인 것도 맞고,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제 발생하는 게 아파트이고, 그렇죠. 네. 우리 전 국민 중에 아파트에 관심 없는 사람이 아예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그 빌딩 업계에서 이제 나름 유명한 분을 이제 인터뷰를 그때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빌딩 투자 시장에 대해서 거의 저랑 1시간 가량을 이렇게 떠들었어요. 근데 딱 촬영 끝나자마자 딱 이제 저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요즘 아파트 살려면 어디 사야 돼요? 첫 마디 딱 촬영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빌딩 투자 영상 내에서 이제 아파트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살려면 어디 사야 돼요? 그분이 이제 그 영상 속에서는 이제 빌딩이 엄청 오르고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아니 요즘 아파트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빌딩이 완전 꽂혀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 빌딩 전문 중개사가 볼 때도 아파트가 투자 대상도 그렇고 실거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요의 절대량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가 전문 중개사를 하든 빌딩 전문 중개사를 하든 그 고객들이랑 결국에 아파트 얘기를 또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나를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로서 대하니까 상가 때문에 만났는데 아파트 얘기를 물어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성수동에 있다 그러면 성수동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강남 어디 논현동에 있다 그러면 논현동 뭐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경험이 만약에 이게 비어있다 그러면 사실 이 다른 분야에서 내가 전문성을 엄청나게 띈다 그래도 이 중개사로서의 뭔가 좀 결핍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용현 대표님도 이제 아파트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이자 그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통계 내주신 이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대상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상가 올인이거나 아예 주거용 부동산 그 임대 시장 원룸 투룸 이런 걸로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은 이게 중개사 하면서 뭔가 결핍이 될 수 있다. 네, 맞아요. 고객들도 다른 막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이 중개사가 잘 설명해 주는데 아파트 물어봤더니 몰라. 모르죠. 아파트 네. 거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좋은 매물 찾는 법에 대해서도 몰라. 이렇게 되면 뭔가 그 발전 가능성을 조금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씁쓸하지만 좀 아파트 공화국이라서 맞아요. 예, 가격도 오르고 막 이러는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더 상담하고 싶은 이 니즈가 강해요, 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좀 많이 그 표현을 하는데, 돈이 있어도 이 돈으로 어디 사야 될지. 왜냐면은 물론 말은 쉬운 게 그냥 내 집 하나 뭐 나 누울 곳 하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살려 그러면 아 여기가 저기보다 좀 나을까? 더 오를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네. 거죠. 아파트 안에서 여기가 더 오를까? 고민하고. 왜냐면은 내가 딱 내 집 사는데 이왕이면 오르는 게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 찬스가 지금은 사실 제도적으로 한 번이잖아요. 돈이 있어도 1주택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데 2주택부터는 이제 규제가 확 생기다 보니까
돈이 많아도 두 개를 턱 사기는 어렵단 말이죠. 이게 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번에 이 찬스 1주택 찬스를 어디다 쓸까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라서 맞아요. 건물 사러 왔다가도 아파트 얘기, 상가 사러 왔다가 아파트 얘기, 이게 지금 너무 심한 상황이라 아파트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띠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 한번 간략하게 맞춰보려고 하고,